온라인 수업 굉장히 오랜만이죠? 저희가 등교 수업을 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죠?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 이승만 정부와 그리고 박정희 정부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3시간을 걸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아마 해당 학습지를 선생님들께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그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쭉 나와 있는 학습지가 있지요. 자, 한번 꺼내볼까요? 제가 한번 조금 시간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 대통령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한번 네, 적고 오셨나요? 몇 명이나 적으셨어요? 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자, 1, 2, 3대에 해당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해서 1948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3번 정도 대통령을 하게 되고요. 48년, 그리고 52년, 그리고 56년에 한 번 더 3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4번째 대선에 도전했다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4대에는요 윤보선 대통령이 되는데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시기에는요 의원 내각제로 우리가 헌법을 바꾸기 때문에 이 시기는 윤보선 대통령보다는 장면 국무총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시기 한 1년 정도 정책을 하는 시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4.19 혁명이 60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장면 내각이 약 1년 반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61년에 박정희 당시 육군 소령에 의해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박정희 씨가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출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5, 6, 7, 8, 9 총 5번 그리고 시기로 따지면 약 18년간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이만큼이 18년이거든요. 28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독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경제적인 발전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64년에는 6.3 항쟁,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의 굴욕적인 외교 관계 개선을 반대하기 위해서 6.3 항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또 69년에는 본인이 3번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3선 개헌을 강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72년에는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아주 초월적인 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시켰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1979년에 11.6 사태, 11.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총애마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고 하지만 곧바로 신군부에 의한 12.12 사태라는 사건이 벌어져서 전두환이라고 하는 군인으로 대표하는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계승하게 되지만 이 최규하 대통령의 집권은 굉장히 짧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있겠지만 그 전두환을 대표하는 신군부가 집권하는 시기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군부가 집권하는 시기에 바로 당시에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의 운동이 광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80년까지 최규하 대통령이 하게 되고요. 80년부터 중간에 헌법이 개정돼서요. 81년에 한 번 개정이 되고 88년까지 총 2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한 사람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끔 뉴스에 나오죠. 여러분 5.18이나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이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 바로 여러분들 영화 1987 보셨나요?
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여러분. 이한열군 그리고 박종철군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민주화가 폭발했던 시대가 바로 전두환 정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대에 여러분 전두환과 같이 12.11 사건을 일으켰던 노태우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88년부터 93년까지가 되는데요. 선생님이 기억하는 첫 번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선생님 91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를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 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드라마 혹시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88 서울올림픽이 이때 치러지게 되고 91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고 또 우리가 소련 그리고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4대가 되면 드디어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바로 14대 대통령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이때부터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한 번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93년부터 98년도까지 대통령을 하시게 됩니다. 수업에서 배웠던 것은 요 시기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조선총독부 철거 논란 기억하세요? 조선총독부가 철거되었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이때 실시가 되고요. 예전에는 은행 거래를 다른 이름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되면서 이때 이렇게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바로 97 임기 말년에 97년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 위기를 겪었던 사건이죠. 김영삼 정부에는 상당히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백화점이 무너지고 또 성수대교 붕괴 사건 같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았던 시대도 김영삼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대 대통령으로는요,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이 이때 당선이 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98년부터 2003년까지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시는 거 바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에 비행기에 내려서 김정일을 만나던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남북 그 회담을 여러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김대중 대통령 하면 햇볕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민주화 운동의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타셨던 분도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그 다음에 18대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이분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일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두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었고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탄핵소추안이 올라왔었지만 기각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셔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대통령이죠. 하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어떤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든지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성장된 시기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08년부터 2013년까지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분들 이 시기에 있었던 거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자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4대강 사업 같은 것들이 유명하죠. 사실 지금부터 나오는 대통령들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팩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대통령이 나오고 나중에 이런 현대사의 이런 굵직한 사건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20대 대선이 2022년 3월 9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투표권이 생기죠. 그때 여러분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현대사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8대 대통령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뭐 많은 공과 이런 것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촛불 시위로 인해서 결국 국민의 손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임기가 다 채우지 못했던 거 보이시죠?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바로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도 어떠한 정책들이 나중에 역사에 기록될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쭉 대통령들의 이름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도 바로 이렇게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특히 2002년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2002년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 하던 시기 고3이었거든요. 그때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빨간색 옷으로 갈아입고 축구에 열광하던 그런 사건들도 기억이 나고요.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들한테 2020년 올해는 과연 어떠한 해였나요? 그리고 올해 2020년이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아들 혹은 딸에게 2020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 사회가 어땠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절에 우리가 20, 30년 후에 지금을 회상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평가받게 될 거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시험 범위는 박정희 정부까지입니다. 박정희 정부부터,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이라는 주제로 한번 우리가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을 그동안 공부를 했었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게 되죠. 혹시 기억나세요? 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는 국민의힘으로 직선제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뽑았나요? 아니죠. 아시죠? 1948년에 제헌국회 50총선거가 이루어졌죠. 이 제헌국회가 만들어졌고 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제헌국회가 당시 이승만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승만이 당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제헌국회의 임기는 2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8년에 국회가 만들어졌고 2년 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되었어요. 이제 2년 임기가 끝나니까 다시 한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 거였죠. 이 총선이 이루어지자 당시에는 반 이승만 성향의 후보가 되게 당선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48년 선거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50년대에는 이승만에게 반대하는 후보가 많이 당선이 되었냐면 당시 이승만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아실까요? 우리 이번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 않지만 1950년부터 53년까지 남한과 북한의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 그 전쟁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6.25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 전쟁 중에 당시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라든지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이 이승만 정부의 전쟁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친일청산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러자 그것에 실망한 국민들은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자 원래 여러분들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간선제였잖아요. 그러자 이제 간선제 방식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다시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이승만 대통령은 뭘 했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이제 대통령을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뽑아야겠다. 그럼 직선제는 뭐예요? 국민이 직접 뽑는 거죠. 선생님,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이 있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대선이 언제 예정이 되어 있었냐면 1952년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 여러분들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었거든요. 아까 48년 됐으니까 52년 되겠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52년이면요 6.25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 과연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꾸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바꾸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직선제로 바꾸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헌법을 개정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헌법을 바꾸는 것을 개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2년 한참 전쟁을 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헌법을 대통령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52년에 있었던 발췌 개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발췌라는 말은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서 조금 뽑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직선제에 대한 내용 좀 뽑고 의원 내각제 요소 조금 뽑아서 이렇게 조금씩 뽑아서 원하는 부분만 모아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선생님이 52년은 6.25 전쟁 과정이라고 했었죠. 당시 배경을 보세요. 일단 대통령 직선제로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만의 정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의 일단 정당은 자유당이에요. 이 자유당이란 말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정당은 자유당. 그리고 나서 당시 야당 의원들이 당연히 이 개헌을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들이 출근을 버스를 타고 통근버스를 타고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버스를 강제로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로 둘러싼 상황에서 개헌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투표의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었어요. 기립투표라고 하는 방식으로 했대요. 기립투표는 뭐예요? 자, 개헌안에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시오. 만약 일어서게 되면 주변에 막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굉장히 공포적인 스러운 상황에서 이 개헌이 추진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속을 시켜버리고 나머지 중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주 공포 분위기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돼요. 이게 바로 발췌 개헌이고요. 이 개헌안의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을 간선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헌이 불법적으로 휙 통과가 되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52년 후반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고요. 당연히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인쇄가 잘못됐는데요. 여러분 여기다가 2대 대통령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었어요. 자, 이 시기에 여전히 여러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자, 그러면 조용해지네요. 네, 52년에 2대 대통령이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 선거는 56년에 선거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헌법에서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었고 기존 헌법에서는 1년의 중임을 허용하는 헌법이었어요. 1년 중임이라는 것은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1대 2대 지금 2번 하셨죠?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돼요? 네, 이승만 대통령은 또다시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자, 2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 이승만 대통령이 또 출마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헌법에는 중임의 제한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헌법을 손보게 됩니다. 이 개헌을 일명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선생님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내용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개헌안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 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중임의 제한이 없다.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즉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고 하는 개헌안이 상정되게 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나만 완전 이승만 대통령의 맞춤식 개헌인 거죠. 나만 계속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헌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헌법에 따르면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좀 많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근현대 시작할 때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거든요. 강화도 조약 체결 1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나이가 좀 많으셨지만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인 개헌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당연히 야당 의원들은 반대를 했지만 당시 자유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한 표가 모자란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 국회의원은 203명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개헌이 되려면 당시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135.33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면 당연히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는 거의 영화입니다. 딱 한 표 모자란 135표가 나온 거예요. 원래 당시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136표가 아주 무난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중간에 배신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자 일단 개헌안이 통과된 거예요? 부결된 거예요? 결국 부결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다음날 벌어집니다. 당시 집권 정부가요. 4.4.5입의 논리를 내세워서 이 개헌안을 다시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4.4.5입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혹시 반올림 아세요? 반올림에서 4 밑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5는 어떻게 한다? 들여보낸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135.33 여기 0.33은 5가 안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래서 135표도 통과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설득이 되시나요?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0.3이 5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헌안에는 절대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135.3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0.3으로 쪼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사람 더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를 데리고 와서 수학과 교수를 데리고 와서 이것을 언론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여러분, 개헌안의 내용도 말이 안 되지만 개헌안의 통과 과정도 참 어이가 없는 개헌안이 바로 4.4.5입 개헌안이에요. 특히 문제에서 이 4.4.5입 개헌의 이 내용 있죠. 몇 표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문제에서 지문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개헌안의 내용을 묻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개헌안이 통과되니까 이제 어때요? 56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대통령 선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당시에는요 부통령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이기훈, 당시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신익희, 부통령 후보 장면. 그리고 당시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이 결성되기 전이었는데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봉암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 조봉암을 좀 기억해 주세요. 실질적으로는 자유당과 민주당의 대결이었어요. 당시 민주당의 구호가 여러분 아주 재밌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승만 정부 안 되겠다 갈아보자.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막 인기가 신익희 후보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유당의 구호는요.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아주 되게 유치하죠. 네, 이러한 구호들로 맞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희한하게 이승만 대통령이랑 대통령 선거를 붙으면 후보가 죽어요. 당시 신익희 후보가요.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전라도로 유세를 가던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지만 당시 민심은 이 자유당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붕은 부통령이 되지 않고 이 장면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조봉암 씨예요. 당시 조봉암 씨는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만 나중에 후에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됐는데, 이 무소속의 조봉암 씨가 30%가 넘는 득표를 한 거예요. 그러자 당시 이승만은 이 조봉암을 상당히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선거는요, 좀 특이하게도 당시 이 신익희 후보를 추모하는 표가 180만 표나 나왔다고 해요. 좀 아쉬워요. 당시 신익희 후보의 표가 조봉암 씨에게 갔다면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3대 대통령을 힘들게 치르고 대선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자 어때요? 이제 내 맘대로 하려면 이제 나에게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을 하나하나 처리할 필요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58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해요. 자, 이 독재 체제를 강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승만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자, 58년이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 체제를 매우 강화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진보당 사건입니다. 아까 3대 대선에서 이 무소속의 조봉암 씨가 굉장한 열풍을 일으켰다고 했죠. 이 조봉암 씨가 원래 사회주의 전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그 해방 정국에서 우익으로 전향을 해서 사실 이승만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너 수상해, 너 공산주의 아직 안 버렸지, 너 간첩이지 라고 해서 당시 조봉암과 그 진보당의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게 돼요. 물론 재심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기각되면서 이 조봉암 씨가 사형으로 형장의 이실로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때요? 이것은 분명 여러분들 우리나라 2011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2011년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걸 봤을 때 당시 조봉암의 사형은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사법살인이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진보당 사건입니다.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야당 성향의 신문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신문을 폐간하는 건 뭐 거의 일제강점기 수준이네요. 그죠? 그리고 신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처럼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4년이 흘렀어요. 60년이 돼서 이제 또 4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가 되었습니다. 자, 또다시 여러분 대통령 후보에 누가 나왔어요? 이승만 후보가 나왔어요. 이때 이승만 후보가 나이가 86세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90세가 넘는 고령, 한 100세 가까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은 86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분 라이벌은 조병옥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조병옥 씨가 희한해요. 또 돌아가세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지병으로 미국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실 때는 관으로 돌아옵니다. 이 조병옥 씨가 또 사망하면서 이제 4대 대통령은 또 누가 당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승만은 뭐 당선이 당연시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부통령의 이승만이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부통령의 이승만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러한 부정선거가 이때 저질러지게 됩니다. 그 부정선거가 바로 4.19 혁명의 불씨를 당긴 3.15 부정선거입니다. 자, 당시 이승만 정부는요, 이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 부정선거의 수법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뭐 투표 용지를요 미리 막 넣어놔요. 투표 용지에다가 한 40% 넣어놓고요. 또 투표소 부근에서 자유당 부대가 막 있어가지고 자유당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표를 하게끔. 그리고 또 뭐 깡패들이 막 자유당 후보한테 투표할 것을 강요하거나 또 3인조 5인조 투표라고 해서 사람들이 팀을 짜서 투표를 해야 돼요. 또 조장할 때 투표용지를 검사 맡아야 돼요. 막 비밀투표 원칙이 다 무너집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피아노표라고 해서요.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딱 정전이 돼요. 그러면 막 피아노처럼 인주를 손에 묻혀가지고 민주당 표에다가 막 인주를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가 부정표가 되겠죠. 그러한 식으로 이 민주당의 표를 없애버리고 자유당이 엄청난 부정선거로 표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유권자의 수보다 표의 수가 더 많은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이 3.15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이곳에 저항하는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저항이 폭발한 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4.19 혁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4.19 혁명은 일단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3.15 부정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는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시위가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부산과 마산이었어요. 이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당시 여기 사진에 보이시나요? 마산 상고에 다니고 있었던 김주열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 시위에 나갔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아무리 찾아도 한 달이 지나도 학생이 실종돼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주열 학생의 어머니는 이 학생을 찾아서 남원에서 마산으로 올라와서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이 학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에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의 상태가 너무 끔찍한 상태였어요. 이 김주열 학생의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완전히 박혀서 관통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였습니다. 게다가 시신은 매우 부패한 상태로 봐서 한 달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수장된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당시 학생의 시신을 부검한 그 그림 자료를 보면, 자, 이렇게 귀라고 하면 최루탄이 눈에 이렇게 박힌 채로 발견이 됩니다. 눈에. 그래서 이 최루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스를 살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최루탄이 눈에 박혔다는 것은 매우 근접 사격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이 시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자 이제 사람들은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또 이러한 학생의 죽음도 은폐하려 했던 이승만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또 4월 18일에는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 당시 정부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깡패들에게 뭐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이런 걸로 엄청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4월 19일 일명 피해 화요일 날 경무대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경무대는 여러분 지금의 청와대를 부르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경무대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경찰들이 총을 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시위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6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당시 정부는 이 4.19 혁명을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이 시위의 중심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생들이 시위의 중심에 있었어요. 특히 이 시위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 사진 보이세요? 부모 형제에게 총소리를 대지 말라. 당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나서서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또 당시 이런 고등학생들이 시위의 중심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배웠던 우리 광주학생 항일운동처럼
이 당시 4.19 혁명도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 중심돼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학생들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4월 25일에는요. 사회의 가장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하고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명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특히 이 사진이 가장 많이 시험에 많이 나온 사진인데요.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 사회의 가장 높은 지성들도 이 4.19 혁명에 나서게 되죠. 결국 이렇게 압박이 지속되자 4.19가 일어난 지 4월 19일에서 일주일 만에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라고 하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국민의 힘으로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이 되겠죠. 4.19 혁명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자 여러분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자를 몰아냈던 국민들이 행동했던 민주화 운동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4.19 혁명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한 번의 사회가 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던 당시 정부에서는 헌법을 개헌을 하게 돼요. 이 3차 개헌은요. 일단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합니다. 최소화하고 영국이나 일본처럼 국회에서 수상을,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국회를 양원제로 개헌을 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상원 하원 있죠. 이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회가 2개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다음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부를 우리는 장면내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때 대통령은 4대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이에요. 하지만 이때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장면씨의 이름을 따서 이 시기를 장면내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4.19 혁명으로 독재자를 무찌르고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이 장면내각은 참 쉽게 운영되기가 어려웠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했고 다양한 민주주의 요구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어떠한 정책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서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당시 이 시기에 경제개발 계획이 처음 마련됐다는 거예요. 이 경제개발이 마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 계획을 마련했던 것은 장면대각이고요. 실제로 실행했던 것은 여러분 박정희 정부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같은 루트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 누구의 친척 이런 식으로 부패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하지만 장면내각부터는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고 지방자치제도 일부 실시가 되는 등의 어떤 진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때부터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운동 그 전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북진통일을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평화통일운동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대표적인 통일의 구호가 우리가 한민족인데 왜 남북을 오갈 수 없느냐. 가자 북으로.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나와 있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러한 구호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 장면내각 정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4대에서는 이 장면내각의 권력이 셌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러한 장면내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60년에서 61년 약 1년밖에 유지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면내각은 군사 비용을 축소해서 이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거든요. 그것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61년 5월 16일에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장면내각의 여러분 시대는 1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박정희 시대
또 다른 군사 독재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내용이 좀 많아요.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승만 정부에서는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4.19 혁명 내용 자체를 묻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조금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이 개헌안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몇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19 혁명은 사실은 수능이 가장 사랑한 주제입니다. 특히 여기 첫 번째 문제 19번 문제도 바로 작년 2019년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이 사진은 가가 전개될 당시 대학 교수단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모습입니다. 자, 바로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은 여러분 바로 1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반대한 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고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던 것 아까 6월 항쟁,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6월 항쟁. 우리 조선 형평사,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가자 바로 백정들이 주도했던 형평운동, 급진계약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선생님 정답 체크해 줄게요. 2번에 3번. 그 다음에 3번은 4.4.5.2 개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4.4.5.2 개헌은 나만 여러 번 할 거야 이거였죠. 네, 3번이고요. 4번은 여러분 4.19 혁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당시 4.19 혁명에 나섰던 편지, 여중생의 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강의가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4.19 혁명에 대한 짤막한 영상 하나 같이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당시 실제 여러분 김주열 군의 시신의 모습, 그리고 4.19 혁명에 나섰던 사람들의 모습들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박정희 정부 시대로 수업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온라인이라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긴 내용 한 호흡으로 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